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상권 분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상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상권 분기점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간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매장 매출액과 면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상권 설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권 설정에 대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1차 상권은 1차 상권은 매출액의 60%에서 70%까지 일어나는 지역을 1차 상권이라고 하고, 소매점에서 2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의 추가적으로 10%에서 15%에서, 그러니까 6개로는 80에서 95%까지 3차 상권은 100% 일어나는 지역을 3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을 상권을 나누어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한정된 비용으로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상권을 설정하느냐면 한정된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판매 활동이 전가하는 영업 범위를 좀 한정적으로 해서 비용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특정한 지역에 있을 때 1차, 2차, 3차 상권까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단을 뿌린다 그럴 때 전단을 일주일에 한번 뿌리더라도 매주 전단을 3차 상권까지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3차 상권까지 3,000세대에 매주 뿌리는 것보다는 1주와 4주는 3차 상권까지 뿌리고 1주와 3주는 2주와 4주는 1차 상권이나 1차에서 2차 상권까지만 뿌림으로써 비용을 전략도 하고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단순하게 원형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에 의해서 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실제로 가본다든지, 그리고 고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객 리스트에 의해서 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단순하게 원형으로 상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완적으로 실사에 의해서 단순하게 원형으로 상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어떤 지리적으로 철도라든지 도로, 그다음에 하천 이런 거에 의해서 제외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실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수준으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한 상권 설정하는 방법과 지도 이외의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지도를 이용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어느 지역에 점포가 있다 그러면 이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까지인지를 1차 상권으로 볼 것인지 2차 상권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같으면은 반경 300m를 1차 상권으로 보고 반경 500m까지를 2차 상권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을 기점으로 해서 500m까지 관리하는데 300m까지는 1차, 500m까지는 2차,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처럼 기본 상권을 몇 미터라든지 몇 킬로로 할 것인지를 정해가지고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상권이 또 이렇게 큰 도로들은 상권이 이쪽 상권하고 나누어지는 거죠. 같은 300m라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똑같은 300m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는 길을 건너기 때문에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상권이 분리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이 하천은 같은 걸로 인해서도 분리가 되고 철도로도 상권이 분리된다. 또 이외에도 공원으로도 상권이 분리되고 또 산이 가려막혀 가지고 상권이 분리되고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이 의해서 상권이 분리되기도 하고 또 전철이 어떤 개통이 돼서 상권이 또 확장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도를 이용한 상권의 범위 설정은 주로 기본적으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반경 50에서 100m,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500m, 롯데리아 같이 그런 어떤 뭐 이런 그런 어떤 햄버거라든지 그런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 이런 업종은 뭐 1km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1km 이내에 가맹점을 추가적으로 개설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디야 커피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 이디야가 여기 점포가 있다 그러면 500m를 거리 보호를 해주는 거죠. 500m 이내에는 추가적으로 출점을 제한함을 통해서 상권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상권을 결정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상권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원형으로 나오는 거고 하천이 있다든지 도로가 있다 그러면 부채꼴 모형이 될 수도 있고 반원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상권이 모형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도 이외에 상권을 설정하는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야간 인구가 어떤지. 야간 인구가 많은 지역은 거주 인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지역 주변에는 특히 야간에 고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거죠. 그 고객이라는 것이 일반 고객이 아니라 물류차라든지 택배 차량 이런 것들이 터미널처럼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그쪽 주위에 편의점이라든지 야간에 운영하는 식당, 업소 이런 것들이 잘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인구가 어떠냐, 그 다음에 세대 구성이 어떠냐. 세대 구성이 주로 편의점 같으면은 싱글 원룸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직장인, 그냥 싱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4인 가족이 하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지역이 주로 애식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필품 구매 비율이 높으니까 24평 아파트가 4인 가구 사는 지역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부분은 통설적으로 어떤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통 통행량이 어떠냐, 그리고 종업원 수가 어떠냐, 그다음에 사업소 수, 그 지역에 연간 소매 판매액이 어떤지, 연간 음식점 매출액들이 어떤지, 그리고 학교 같으면 그 학교가 종합대학인지 전문대학인지, 학생 수가 10,000명인 학교하고 20,000명인 학교하고는 또 규모 차이가 그만큼 다르니까 그 학교 후문이나 정문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도가. 그래서 지도 이외에도 상권을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이 올라가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론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편의품 같은 경우는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점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거리가 가까우면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거리가 조금 멀어도 편의품이나 전문품이나 소매품을 구매할 때는 거리가 조금 멀어도 찾아가는 고객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어찌됐든 근데 거리라는 요인은 상당히 매출이라는 요인하고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일리의 소매 법칙은 거리를 가지고 소매점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그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A, B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C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C 도시로부터 A와 B 도시로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을 때는 이거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상업지의 상권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데 도시가 만약에 A도시, B도시 중간 지점에 C도시라고 있다 그러면 도시 C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작은 도시 만약에 C의 거주자가 인근 도시 B와 A로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도시 A와 도시 B의 인구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의해서 비례하고 C로부터 A도시, B도시까지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뭐 이제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같은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학교가 광주고등학교라는 게 있고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학교가 전주고등학교라는 게 있다. 그러면 전라남도 사람들은 주로 광주고등학교를 가고 전라북도 사람은 전주고등학교를 가고 그런 부분이지만 전라남도에 그 구례군 이런 데는 남원 이런 데하고 가까워가지고 생활권이 광주로 가는 것보다 또 전주로 가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전라남도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활 지리산이라는 어떤 그런 상권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권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그 인력의 법칙은 꼭 이렇게 도시 인구와 거리에만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도시 A도시와 B도시가 있고 중간에 C도시가 있을 때 C도시의 사람들이 A, B도시로 유출하는 거, 상품을 유출하는 것은 A, B도시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서로 응용을 받은 거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이제 물체가 서로 당기는 것인데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중력과 상수, 질량과 거리 이런 거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은 F, G, R, M 이렇게 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지고 거리의 자승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힘이 떨어진다 이런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만류 인력의 공식을 만드는데 이 공식을 또 사랑에도 대입했네요. 근데 이건 뭐 역시 맞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 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가 군대에 있으면 조금 멀어진다. 이러한 부분이 거리라는 어떤 마음의 거리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소매 인력의 법칙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인구 10,000명이 Y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역시 인구수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는 건데 나머지 이 어떤 소비자는 인구가 많은 쪽으로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라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B분의 BA는 이 PB라고 하는 거는 인구, 여기는 PA의 인구, DP는
거리라는 부분이죠. db는 거리.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도출하는 것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개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일리의 소매법칙은 이것분의 이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A의 흡입력, B의 흡입력을 구했는데, 뭐 말하자면 10만인 A 도시, 5만인 B 도시, 1만인 도시에 있을 때 거리가 5km, 3km 있을 때 어떻게 흩어지는지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뭐 A로는 4,100명, B로는 5,800명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공식은 B분의 A 이렇게 거리를 곱해서 이거를 0.72로 해서 이 0.7분의 1분의 0.72로 했다. 그래서 1만 명이 어디로 갈 건지 또 역시 B는 5,838명은 1만 명이 했을 때 5,800명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식 부분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간의 상권 분기점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포 간의 상권 분기점 1단지, 2단지, 3단지에 있을 때 만약에 점포의 1단지 뭐 200평, 3단지에 100평 있을 때 2단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건가? 경계점. 1단지에 있는 점포와 3단지에 있는 점포에 서로 고객의 경계점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신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경제학자 컨버스가 라일리 법칙을 근거로 해서 두 개의 경쟁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쇼핑하러 가는지에 대해서 경계 지점을 산출하는 공식으로서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도출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중심으로만 사진상으로 보고 결론적인 어떤 숫자적인 부분만 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더 정리하는 어떤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그래서 컨버스의 공식도 역시 거리라는 부분과 인구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었다. 응? 그래서 도시 A, 도시 B가 있으면 인구가 5만 명이고 인구가 10만 명이라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10만 명이 A라는 도시, 5만 명이 B라는 얘는 20km, 11km 했을 때 DA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공식을 구해서 컨버스 공식의 상권 분기점은 DA는 29.6km, 29.6km, DB는 10.1km, DC는 29.9km다. 뭐 이런 부분을 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제2법칙은 흡입 비율과 도시와 거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만 명, 2만 명, 3km A, B가 있다고 그럴 때 2만 분의 10만 3의 4 해서 8,000명 그래서 89% B는 10.1%. 자, 우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뭐 설명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데 여러분이 또 개념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도시의 크고 작고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거에 의해서 비례되는 부분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상품 구성과 소요 시간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제 허프라는 사람은 모델을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수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의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학설을 냈어요. 그리고 신허프 모델은 이제 거리 자승이 반비례한다.
라고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허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입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의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론이 허프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허프 모델의 사례도 Y가 15분 걸려서 매장 면적 5,000평인 매장, 15분에 1,000평인 매장, 4,000평에 10분 걸리는 매장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확률적인 모형을 만든 건데요. 이제 이 모델도 역시 PIJ에서 이 함수를 만든 게 거주 지역 I에 거주하는 소비자 J가 구매하러 갈 어떤 확률, 이 확률을 말하는 거고, SJ라는 거는 점포 제휴 규모 또는 점포 규모, 제휴의 규모 또는 특정 상품에 결정된 매장 면적, 그 다음에 소비자가 거주 제휴까지 소요 시간의 거리, 점포 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보니까 허프 모델로는 A로 가는 확률은 1로 가는 확률, 1로 가는 확률, 1로 가는 확률분의 1로 가는 확률이 A 확률이죠. 그러니까 C로 가는 확률, B로 가는 확률, A로 가는 확률분의 A로 가는 확률이 10의 4, 10의 4,000평, 15분의 5,000평, 10분의 4,000평, 15분의 1,000평. 그래서 이렇게 내니까 확률이 50%고, B로 가는 확률은 15분의, 똑같은 분모의 15분의 8%고, C로 가는 확률은 15분의 5,000평, 10분의 4,000평, 15분의 1,000평으로 가는 확률분의 15분의 5,000평으로 가는 확률로 해서 42%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어떤 그 확률을 어느 지역으로 쇼핑을 갈지 확률상의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허프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거리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신 허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어느 상업지에 구매하고자 하는 확률은 그 상업 집적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도 역시 이제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아까 허프 모델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런 부분을 좀 도출해서 수정 허프 모델의 사례는, 그러니까 1.2km에 3,000평, 0.8에 1,800평 했을 때 1,800평으로 갈 확률, 3,000평으로 갈 확률분에 3,000평으로 갈 확률 하니까 4.22, 42%, 또 점포 A로 갈 확률은 57%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역시 서식은 어떤 그 점포로 갈 확률을 구하는데 거리와 점포 크기 이런 걸로 인해서 수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아파트 단지 소비자 1,000명이 쇼핑센터 B가 있는 1.2km 상의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B로 갈 확률이 상점가 A로 갈 확률은 57%고 B로 갈 확률은 42%다. 거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허프 모델로 이제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공식이 잘못됐고요. 자, Y 1만 명 Y가 10분의 4, 10분의 4,000평으로 갈 확률 A로는 50%고 15분의 1로 15분의 1,000평으로 갈 확률은 9%이고 15분의 5,000평으로 갈 확률은 41%다. 이런 선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또 이거는 이런 선식에 의해서
만약에 Y 1만 명인데 Y 1만 명이 A로 갈 확률은 10배 자승분의 4,000평 62% 6.2% 31%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이 수식을 봤을 때 매장 면적과 매출액의 비율은 매장 면적이 크면 매출액이 커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케인의 흡인력 모델이라고 있다. 케인의 흡인력 모델은 매장 면적 비율과 매출액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에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흡인 모델은 이제 케인의 모델은 Y 지역에 대한 도시 A, B의 흡입력은 매장 면적이 큰 쪽으로 쏠린다라는 그러니까 도시 B의 800평 매장과 도시 A의 200평 매장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더 쏠리는지 이런 부분을 공식으로 하니까 도시 A의 200평 매장은 2,200명 도시 B의 흡입력은 7,761명으로 나왔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공식화해서 이러한 부분을 공식화해서 여기는 주로 어떤 매장 면적의 크기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둔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 모델이라는 것은 상품 구성이라든지 고객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고객이 갈 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을 좀 더 보완한 이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확률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시사점을 가져가면 과거에는 고객들은 잠재에 거주하는 범위로만 상권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에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표적으로 하고 소매업자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어떤 상권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 수식 부분은 제외하고 조금 더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상권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상권 설정하는 방법은 원형 단순하게 원형으로 실제로 가본다든지 고객 설문이나 고객 리스트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지도를 이용한 상권 설정 방법이 있고 지도 이외의 상권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다. 지도 이외에 뭐 야간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통행라인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이 많이 난다. 라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도시가 작은 도시 중간에 작은 도시 C가 큰 도시 A, B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은 거리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이론을 만유인력 법칙에 근거를 해서 수립을 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고 허프 모델과 신허프 모델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허프 모델은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입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고 신허프 모델은 수정 허프 모델은 소비자가 어느 상업지에서 구매할 확률은 그 상업지 쪽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것에 도달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